대출이 없는 집인데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대환대출을 받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하지? 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왜 대출을 못 받지? 임차인이 있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지. 그러면 임차인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근데 왜 폐문부제라고? 폐문부제는 간단합니다. 보통 일과 시간에 다들 일하러 나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도 보통 그 일과 시간에 배달이 돼요. 배송이 돼요. 집 띵동띵동 하고 막 뚝뚝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폐문부제. 뚝뚝 두들겼어. 근데 누가 나왔어. 이거는 홍길동 씨가 직접 수취해야 되는 등기야. 근데 홍길동 씨가 없대. 홍길동 씨의 와이프가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뜨느냐? 송달 간주. 송달은 됐어. 송달 된 셈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 확인해 보면 이것도 자주 보셔야 돼요. 자, 그건 어디 가서 보냐면 이 법원 문건 접수라는 거 있죠. 어느 사이트 가나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법원 가도 볼 수가 있고 이걸 눌러보면 이거 우리 한번 수업 때 얘기했을 거야. 문건 처리 내역은 법원에 무언가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내역이에요. 뭐 채권자가 뭐를 제출을 했고 가압류권자가 뭘 제출을 했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 신청을 했네. 이것만 봐도 아 임차인 진짜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임차인이 배당 권리가 없더라도 신청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유치권 관련한 얘기하면서 법원에서는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속 정확이에요.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을 해줘야 돼. 왜 빠르게? 채권자들은 돈이 문제니까.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막 자꾸 신청을 해요. 나 여기서 배당 받을 거 있어요. 나 집주인한테 뭐 돈 받을 거 있어요. 라고 신청하는 걸 일일이 따지면서 받아주지 않아요. 왜? 이런 거 따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일단 신청은 다 해. 대신에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누가 판단해? 입찰자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그래서 경매를 배우는 거잖아. 이 문건 처리 내역에서는 이런 내역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송달 내역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 법원에서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무언가를 자꾸 발송을 하는 거야. 경매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홍길동이가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집을 경매를 넣었어요. 저 법원에 가서 신청해야 되죠. 그럴 때 홍길동이가 제 돈 안 갚아서 경매 신청할게요 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됩니다. 신청 비용이라는 걸 내야 돼요. 법원에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화 연락할까요? 등기를 다 발송하거든. 그럼 등기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집행관들도 움직일 거 아니야. 또 감정가도 매겨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가 시작부터 끝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년. 근데 만약에 경매가 대부분 그렇지. 뭐 취하가 됐든 아니면 종결이 됐건 6개월 만에 끝났어.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처음에 1년치 비용을 예상해서, 물론 정확히 1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약 1년치 정도의 비용을 예상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경매 끝났잖아. 그럼 그 돈을 다 썼을까? 남은 돈이 있을 거죠. 돌려줍니다. 신청자한테. 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송달 내역을 보면 이걸 봐야 돼. 여기 나오죠. 자, 도달은 뭐야? 그 당사자가 수취했다라는 거예요. 폐문부제는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서 두들겼더니 안 나와. 사람이 없어. 전달을 못했어. 자, 폐문부제. 자, 송달간주. 전달은 했는데 당사자가 받지는 않았어. 다른 사람이 받았어. 예를 들면 홍길동 씨의 와이프가 받던 홍길동 씨의 동생이 받던 제가 전달해 줄게요 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도달은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자, 주소불명. 되게 허다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살았어. 그래서 대출 신청할 때 그 주소를 적어놨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인적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야? 강남구 개포동이야. 근데 사실은 나는 지금 어디야? 저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 맨날 강남구 개포동으로 주소 보내봤자? 등기 보내봤자? 어떻게 돼? 수치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고 주소불명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소 보정 신청이라는 걸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보는 게 좋아요. 자, 보면 임차인한테 뭔가가 전달이 됐어요. 내가 결정 기일이 잡혔다. 1차 기일이 잡혔다. 라는 게 이제 발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이게 발송이 수치가 됐는지 봐야 돼. 봤더니 송달 간주래. 뭐야? 이건 빼도 박도 안 하고 임차인 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성 임차인인지 허위 임차인인지. 아시겠죠? 네. 좋은 사건 잘 차지했어. 이 사건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또 알게 됐죠. 아까 저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보증 금액?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찾아가서 문 두들기세요. 이 허무무 씨가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하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되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귀찮고 짜증나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임차인이라면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될 텐데 나는 이 집을 내가 입찰할 게 아니라면 내 보증금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입찰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잘만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면 뭐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 입찰기일 일주일 전까지 기다리세요. 왜? 일주일 전까지 왜? 일주일 뒤에는 뭐가 생겨? 물권 명세서라는 게 법원에서 공개를 해주니까. 여기를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법원에서 조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사실상. 이 정보가 만약에 틀리면 누구 책임이다? 법원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믿고 입찰을 했는데 이 정보가 틀려. 예를 들면 보증금액이 달라. 그러면 이거를 이유로 내가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확실한 서류예요. 그래서 입찰기일 전이다. 그러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매각물권 명세서예요. 아시겠죠? 꼭 이거 습관화해야 돼요. 매각물권 명세서.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이 법원에서 해주는 법원 문건 접수, 법원에서 접수받은 것들,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하고 있는 것들을 골고루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부동산은 이게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된 투자, 그리고 뭐 잘한 투자 정답이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잘했다라는 결론을 얻으려면 결론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오래 갖고 있었더니 뭐 개발이 됐어. 그래서 뭐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났어. 그런 경우에 보통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방법을 내가 경매에서 찾고 있잖아요. 경매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야? 일반 매매 시장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 A라는 주택이 내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1억 달래. 나는 9천만 원에 사고 싶어. 거래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그거 살려면 얼마 지출해야 돼? 1억 써야 돼. 뭐 정말 뭐 굽신굽신하고 읍서읍서 해갖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깎든 뭐 그건 능력이죠. 그런데 경매에서는 매도 금액을 누가 정해? 내가 정하잖아. 사는 금액을 내가 정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물건을 갖고 내가 조사를 해서 나라면 이거 얼마라고 본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의 금액으로 입찰을 할 거야.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한다라고 해서 경매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매만 해서 끝이 아니라 매매도 해야 돼. 형님 이거 낙찰 받으면 그 다음 뭐 할 거야? 팔아야지. 판매는 매매의 영역이야. 매매도 기술이다. 매매도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잘 팔아주세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쵸? 판매를 하는 것도 내 능력이에요. 어쨌든 매매 시장도 나는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해 되시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별거 아니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만 잘 실행해도 주거용 부동산을 입찰하면서 사고 터질 거는 없어. 그리고 등기부등본 갖고 자꾸 좀 역으로 추론해 가는 걸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잘하면 꼭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수익화한다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 집을 꼭 거주를 하고 싶으셔. 이 집을 꼭 지키셔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경매가 부득이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집을 내가 꼭 낙찰받아서 다시 매각을 하고 아니면 임대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이분을 내가 도와드리면서 나도 소정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그리고 자꾸 해석을 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이 이런 옥션 사이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 날짜.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날짜. 왜? 지금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 지금 벌써 이것도 일주일 전 거라는 말이야.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항상 지금 이 시간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 인터넷 등기소라는 어플 받으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열람하기가 있고 발급하기가 있어. 열람하기 700원, 발급하기 1000원이에요. 그러면 굳이 발급하기 하지 마시고 열람하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면 그게 24시간밖에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해놓고 꼭 캡처나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아니, PDF로 인쇄를 하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귀찮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빨간 글씨 안 보시면 안 돼요. 빨간 글씨란다. 빨간 줄 간 것들. 이게 바로 이 집의 히스토리란 말이야.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런 적도 있으셨구나. 아, 이분이 예전에 경매도 들어가셨었네. 아, 그때는 대출이 있었구나. 지금은 대출이 없네. 요렇게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 집은 시세 조사 잘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집에 지금 최소 입찰 보증금이 얼마야? 1억 2,600 이상이잖아. 우리 물건명세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정확하게는 1억 2,652만 5천 원이 최소 입찰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딱 써내잖아? 그럼 또 추가 지출 나간다? 왜 그러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매 신청할 때 뭐 한다고? 돈 내죠. 우리 배당 순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우선 배당을 받는 것들, 그거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는 애가 있었어. 뭐였어? 경매 신청 금액, 예납금.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먼저 그 금액을 보전 받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받아가야 되지. 조금이 아니야. 전액 다 받아가야 돼요. 경매 누가 신청했어? 물론 경매 신청 금액은 신청 금액 대비해서 올라가지만 최소 금액도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갈 거야. 여기서 플러스 150만 원.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별로 좋은 물건지가 아니에요. 모르지. 조사한 거 보면 사실상 저라면 이 금액이 맞다라면, 여기 가능한 금액이라면 이거 좀 상향 조정하면 되잖아. 사실 이거 좀 나도 업자지만 이거 욕심이 과했어. 1억 남기겠다라는 거 너무 과했어. 조사하신 거 1억 2천부터 1억 9,600까지. 중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잖아. 다세대잖아요. 다세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 면적 대비 가격을 가늠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똑같은 15평짜리인데 예를 들면 얘는 3룸이야. 근데 얘는 2룸이야.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또 얘는 2015년식이야. 얘는 2009년식이야.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널뛰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실거래가 혹은 내가 입찰가를 산정 혹은 내가 나중에 양도할 금액까지 세울 때는 굉장히 이 시세 조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어. 이거 잘하면 다세대로 경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 근데 이거 잘못하면 돈 날렸어요. 저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좀 하거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다세대를 하는 것이 소액으로 하기엔 좋다라고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 무조건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야. 왜? 얘도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뭘로? 계속 이렇게 사건 찾아서 모의 입찰해가면서. 모의 입찰해가면서. 이거 진짜 제가 장담컨대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예전에 진짜로, 그때는 내가 경매 처음 했을 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어갖고 정말 다이어리 하나 들고 가서요. 사건지를 내가 관심 있는 게 10건이야. 그러면 그 10건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해서 가서 그 10건에 대한 입찰 금액을 제가 다 적어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게임이지 뭐. 내가 과연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하나도 못 받더라. 야, 이 정도면 내가 후하게 쓴 것 같은데 못 받아. 그러면 야,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하죠. 이거 경매할 거 못 되네. 돈 많이 들어가겠네. 이게 무슨 경매야.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내거든.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만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야. 그 행위를 자꾸 하면서 내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 임의 경매가 성립을 하려면 무조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야만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새마을금고, 근데 근저당권자 중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얘는 어떻게 임의 경매를 온 거야? 근저당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